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본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고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규칙을 그냥 다 무시하는 아주 기묘한 미스터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엔화의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엔화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경제학 이론은 진짜 간단해요. 어떤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기 이자 더 주네 하면서 돈을 싸들고 몰려들겠죠. 그럼 그 나라 돈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화는 당연히 강해져야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 현실은 어때요? 완전 정반대죠. 금리를 올렸는데도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엔화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론이랑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금 일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구조적 자본 유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거대한 돈의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좀 올리고 말고 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끊임없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본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강물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적자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마존 웹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없이는 이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달,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내야 하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고정비용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줄기는 니사 투자자라는 새로운 흐름이에요. 일본 정부가 이제 저축 말고 투자하세요 하고 니사라는 비과세 계좌를 만들어줬더니 일본 국민들이 그 돈으로 일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미국 S&P 500 같은 해외 자산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합쳐져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이 돈의 강물이 워낙 거세고 강력하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살짝 정말 찔끔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 흐름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댐을 쌓아야 하는데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 인상이 다 같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으로 구분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좋은 금리 인상은 뭐냐면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과열될까봐 살짝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러면 당연히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나쁜 금리 인상은 정반대예요. 나라 재정 상태는 엉망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 올리는 거죠. 이건 시장에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는 필사적인 신호로 읽히고 오히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런 나쁜 금리 인상은요,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국가 신용 위험, 다시 말해 소버렌 리스크라는 걸 딱 떠오르게 만들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나라는 빚도 엄청나게 많은데 저기서 금리까지 올리면 앞으로 이자는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하고 그 나라 돈 가치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이 일본을 바로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미스테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을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보고 하는 거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금리 차이보다도 안정성,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비싼 이자를 주는 달러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로 번 돈 다 까먹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아주 천천히 시장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올리니까 환율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고 수익을 예측하기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조금 줄어들어도 이 정도면 계속 할만하지 하면서 거래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바로 깨지기 쉬운 평화, 언제 와르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깨지기 쉬운 평화,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예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이죠. 일본은행이 지금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미국 경제도 큰 충격 없이 잘 버텨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깨지기 쉬운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엔화는 달러당 155엔에서 160엔 사이 이 약세 구간에 머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행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정책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예요. 그럼 시장은 패닉에 빠질 거고 그동안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순식간에 청산되면서 오히려 엔화 가치가 140엔 아래로 폭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길, 재정 쇼크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정부의 그 어마어마한 빚이 결국 터져버리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용도에 금이 가는 순간 엔화는 170엔을 넘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5에서 10%. 5에서 10%. 이게 뭐냐고요? 바로 꼬리 위험 해지, 영어로는 테일 리스크 해지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지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고 날 확률이 낮다고 자동차 보험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내 전체 자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엔화가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인 거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산의 90에서 95%는 지금의 큰 흐름, 즉 엔저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하지만 나머지 5에서 10%는 떼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할 때 드는 보험이 가장 싼 법이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보험에 가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의 이 아슬아슬한 평화, 이 깨지기 쉬운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평화가 깨지는 그날이 온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일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겁니다.